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가 돌아왔습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두명 목소리 할수 정치에 있도록 출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 선수촌이라는 이름으로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 3일 장미 대선이 오늘 기준으로 45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충북 청주에서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12일간의 경선 레이스 중에 첫 성적표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하고요. 끝난 다음에는 바로 저희가 청주로 연결을 합니다. 청주에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또 김지호 대변인님 늘 보고 싶고 그리운 분들이 청주에 나가 계시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책임질 임지웅 처장님은 잠시 후에 오시고요.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네.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 괜찮죠? 컨디션 괜찮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너무 이제 이슈들도 많이 터지고 예. 또 이제 특히 민주당 내부가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만 내부가 이제 들썩들썩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까지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중인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이 여의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점심 약속을 잡으려고 예.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을 좀 예약을 이제 하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의도에 있는 식당이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점심에. 다 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가 진짜 움직이고 있는 그 살아 숨쉬는 현장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들썩들썩합니다. 네, 굉장히 좀 예. 뭐랄까 도파민이 터지는 아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같은 여의도인데 우리 오마이TV가 있고 그쵸. 또 그 여기가 안에는 중심이라고. 저희가 토요일에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가 맞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방황 자리 잡아야 중이기 됩니다. 때문에 시청자 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이 절실함 좋아요. 예, 많이 조언 좀 해주시고. 이게요 예. 자신감도 가끔씩은 보여드려야 그럼요. 되지만 우리 솔직함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선은 우리 임지웅 처장님 오시면은 좀 메인 요리를 하도록 네네네. 하고 좀 우리가 주변적인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이시고 또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십니다. 전국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시대 정신, 이번 대선을 앞둔 시대 정신과 또 우리 봉 위원장님의 뭐 각오라고 할까요? 뭐 대선을 임하는 각오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 대선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지는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와닿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처음 듣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전 치유의 대선이어야 된다. 치유. 네, 전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허. 첫 번째로 실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에 있었던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찌 보면 내란 동조 정당과 내란을 막아냈던 정당 그리고 내란을 막아냈던 야권들과의 싸움이고 예. 또 그리고 어찌 보면 정상과 비정상 간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 더 큰 시대 정신을 논할 수 있는 어허. 단순히 아젠다들이 더 중요하고 단순히 뭐 이제 정치적 지향점 네. 내지는 어떤 옛날에 있었던 캐캐묵은 이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방향성을 어떤 후보가 제시할 것이냐를 지켜봐 주셔야 하는 대선이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치유를 들었던 이유는 사실 최근에 저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지만 대한민국이 좀 정치 과잉의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사실 왜 알아야 됩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두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물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고취됐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고취가 단순히 정치적인 관심과 좋은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길거리로 나오시고 이랬단 말이죠. 저는 이것들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정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여러 치유의 메시지와 통합의 메시지가 던져져야 되는 그런 대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우리 임지웅 처장님 몫을 제가 좀 대신하자면 네. 저는 이번 대선에 좀 내란 진압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제 이거 좀 말끔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란 진압이라는 걸 좀 구체화해봤어요 제가. 네네. 구체화를 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비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두 번째가 원칙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 원칙이라는 건 뭐 이제 법치 강화, 뭐 내란과 관련된 처벌자, 이제 그렇죠. 책임자 처벌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국익. 이 국익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응원봉도 나오고 빛의 혁명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분들의 뜻이 어우러진 게 저는 국익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또 국익이 그분들의 이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익과 나라의 국익은 이어지는 일치한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익이라는 걸 뽑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 소통. 요 네 가지. 근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요 네 가지를 가장 잘하는 분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그래야 아마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비전에 대해 가지고도 이거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던데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그 과거의 프레임은 이제 좀 맞습니다. 극복돼야 될 때가 됐다. 네네네. 저는 이거 매우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뭐 복지 복지나 항상. 분배를 더 중시하고 예. 보수가 성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들이 정말 80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약간 이럴 때 있었던 그 프레임을 지금까지 경북 이끌고 온 고속도로 거고. 깔 때 얘기 그쵸?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기억 안 나죠? 경북 고속도로 저는 깔 때.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는 고속도로 깔 때. 엄마 뱃속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없었어요. 네, 세상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제가 네. 나올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몰랐는데 나와 버렸죠. 세상에. 그때 계셨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물론 했더라. 우리가 그 뭐 혜택은 봅니다만. 아, 그럼요. 예. 그 좀 오래된 담론이다. 네. 또 하나 제가 제안할 게 안보 관련해서도 강경책과 회유책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맨날 북한에 대해서 채찍만 들어야 되냐? 그쵸. 아니 북한에 대해서 늘 당근만 먹여야 되냐? 그쵸. 요것도 좀 하나를 뛰어넘는 비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예를 들면 이거 어떻습니까? 규제 철폐와 규제 강화. 아니 이것도 너무 양분돼 있죠. 규제라는 거를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적재적소에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일관되게 규제를 다 풀고 일관되게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식의 낡은 프레임은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저는 어제 그 백분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던지는 어떤 민주당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 어떤 이런 비전에 대한 맞습니다. 좀 그런 얘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봉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그런 비전 중에 하나라고 할 건 어찌 보면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 사회 리더들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방향일 제시하는 수도 거고. 있지만 어떤 청사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이제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지금까지의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뭐 노일 연령 상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다룰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치부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고령층, 네. 내지는 노인층, 노년층 분들이 이제 다뤄야 될 이슈고 아무래도 정년 연장은 노년의 그 연령을 연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비춰졌던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게 노령층만의 문제냐? 아하.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정년 연장이 미뤄져 오고 있었던 이유도 노인들의 정년이 연장, 노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예. 중년층의 연령이 연장이 되면 이제 그 결과로 청년층의 취업 시장이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또 세대 통합으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임지웅 처장님께서 방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오신 만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네네네. 박수로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드리죠. 예. 네. 우리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임지웅 사무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길에 오늘 일산에서 오는데 일산에서. 차 타고 오다가 뒤에서 누가 꽝 하고 때리박더라고요. 아하, 접촉 사고가. 네, 근데 사실 예. 꽝 수준은 아니었고 예. 그렇긴 한데 이거
사실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였거든요. 어허.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기사님한테 여쭤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했더니 다른 거 타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택시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요? 그거 말고는 상황에서? 방법이 없긴 하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뭐 말해서. 그거 말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걸어오기도 멀고. 예, 뭐 예. 걸어오면 내일 내일 해야 되고. 예, 일요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보행진 예. 2차입니다. 정치 연관서는 토요일입니다. 아, 예,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네. 그래도 안전하게 얼굴이 잘 오셔서 창백하시네요. 어디 다친 데는 지금 좀 없으신가요? 네, 걱정됩니다. 다친 데는 따로 없습니다. 아. 지금 뭐 어디가 다쳤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걸 연건수 해야 된다. 지금 사명감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생각을. 오늘 뭐 이렇게 안부 인사 좀 하면서 좀 이제 비전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지난 한 주간 네. 좀 뭐 공유하고 싶은 내용 내지는 또 어떤 일들 좀 있었는지 한 주간에 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네. 이재명의 준비와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어. 세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4만 원이 좀 안 되던데요. 예, 둘이 합쳐서 사면? 36,000원입니다. 아, 36,000원. 네. 아 세트 판매를 해요. 아예. 세트로도 판매를 여기서는 합니다. 그냥 예. 하다 보니까 세트로 묶었던 건데. 아, 아예 그냥 세트로 세트 구매를 판매로. 많이 하시니까. 아, 이 세트 예. 구매는 출판사끼리 또 협의를 하는 거기 아. 때문에 한정이 진전됐네요.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이 네.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알라딘 예. 그리고 또 교보문고 그 영품문고와 교보문고에 예.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마이북에서 만든 오마이북에서 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마이북에서. 오마이북에서 만든 예. 명저와 명저.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기획한 이재명의 준비가 베스트셀러로 예. 한 곳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제 책 팔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제 예, 이대로 예. 이제 팔 많이 네.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얘기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또 힘차게 달려봐야 됩니다. 저희 네. 아까 각오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박함과 네. 열심히 저희가 해볼 텐데 어제 민주당 경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8시 반에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세 분의 후보가 나왔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또 김경수 후보. 네. 이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우리 임 처장님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제가 어저께 좀 그 방송을 쭉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이제 품격이 있다. 어허. 역시 민주당이다. 품격의 민주당. 네, 품격의 민주당이라고 예. 느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개인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격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집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덕담까지 주고받는 모습. 어허, 그러니까 이재명 덕담. 후보가 김경수 후보에게 뭐 단식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건강 괜찮으시냐 근데 진짜 살도 이런 좀 많이 것들. 빠져 보이더라고요. 네, 김경수 그런 후보. 것들 여쭤보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간 최대한 지켜가면서 정책 비전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예.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어허. 아니 그럼 어제 우리 봉 위원장님도 토론 보셨을 텐데 진짜 대한민국을 좀 느껴 보셨습니까? 어제 어떠셨어요? 일단은 품격이 있었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하나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제 오늘과 내일 네, 오늘 내일 A조, 하는데 B조 나눠서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예. 토론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번 정도 토론회를 한 것 같은 기분을 받았었는데 상시 토론 느낌이에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예. 정책 중심의 이제 아하.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너무 좋았고 근데 한 가지 또 정책 중심이라고 하면 좀 아쉬운 지점이 전 하나 네. 있었던 게 너무 큰 담론들만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100분이라는 시간이고 첫 토론회이긴 했었겠습니다만 예. 뭐 청년 이슈나 뭐 노동 장애인 이슈 이런 첨예한 이슈들이 물론 부분 언급은 됐을 수 있어도 어허. 그냥 딱 세 가지로 정리됐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죠? 개헌 그리고 집무실 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그거죠. 그리고 중도 정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중도 보수 얘기 또 어제 얘기. 나왔고요. 제가 이따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중도 보수 정당 얘기를 좀 하려고 그 얘기도 좀 하는데 이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담론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예.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일으킨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를 계속 따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우리는 좀 더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됐는데 예. 좀 큰 담론들만 제시됐던 것들이 너무 아쉽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세부적인 전략들이나 정책들이 준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제시되는 아하. 다음 토론회나 뭐 아니면 순회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밤에는 또 국민의힘 토론회가 열리고요. 네. A조. 네. 그 내일은 또 국민의힘의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비조. 월드컵으로 치면 이제 뭐 죽음의 조, 그럼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네. 독일 뭐 이렇게 네. 들어오면 죽음의 조고 뭐 거기 진짜 편성된다. 뭐 그쵸, 그쵸. 일본이든 네. 뭐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조에 들어가면 야 이거 죽음의 조다 막 이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비조 죽음의 조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단 두 팀 올라가고 올라가냐 마느냐가 네. 무조건 그거잖아요. 근데 아하. 여기서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되려고 나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허. 죽음의 조에 들어간 1중 내지는 1약으로 평가받는 별로 분도 위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해요? 네,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국민의힘의 토론도 좀 미리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니까 한 네. 4가지의 폭이 떠올랐습니다. 네. 사폭. 사폭. 첫 번째 폭. 폭소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폭소. 아 폭소. 네.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겠네요. 뭐 행복의 웃음인지 뭐 어떤 웃음인지 너털 모르지만 웃음일 어쨌든 확률이 높지 폭소 않을까. 제가 예약 하나 걸어놓고요. 네. 또 하나 예약은 폭로 예약합니다. 아, 네. 또 하나 폭로 나옵니다. 지난번 그 당대표 전당대회 때 폭로 보셨죠? 네. 한동훈, 나경원 폭로 네. 한번 또 예상해보고 세 번째가 그때도 전당대회 때 체어샷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폭동 한번 예상해보다. 폭동. 아, 예. 이 집단으로 물리려고 했으면 폭동이거든요. 소요 사태. 예. 집단이잖아요. 4명. 그래서 제가 요 폭동 한번 예상해 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없는데 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늘 있는 사람. 있는 늘 사람. 그 자리에. 이윤. 폭군. 폭군. 예. 그래서 요 사폭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사폭. 해 봤는데 네. 두 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앞으로 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갈 걸로 좀 예상하시는지 오늘 토론과 좀 섞어서 우리 임지훈 처장님부터 분석을 좀 해보시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책적인 비전들을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대명 기조를 꺾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라든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지층을 서로 자극시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하나 돼서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뭐 공정, 상식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허. 왜죠? 오직 윤석열의 시각, 아. 전지적 윤석열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후보들 8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양자 A조. A조고요. 네, 뭐 A조. 한동훈, 뭐 나경원, 홍준표, 네, 홍준표, 이철우 이렇게 B조인데 윤석열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와 나경원 말고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김문수가 지금 보시면 이슈에서 사라져 있어요. 아하. 지금 김문수 관련된 최근 이슈 떠오르는 거 있나요? 햄버거 회동 말고? 햄버거 이후 좀 네. 잠잠한 햄버거 상태.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느냐? 나경원이 메꾸고 있단 말이죠. 예. 나경원의 수석 대변인이 누구냐? 음. 김민전입니다. 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예. 김민전을 결코 수석 아. 대변인으로 둘 수가 없거든요. 예.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전지적 윤석열의 아하. 시점으로 봐야 된다. 네, 국힘 전지적 경선은. 윤 시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우리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청주에 있는 현장 모습 저희 오마이TV가 입체 생중계. 저희 오마이TV의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입체 생중계거든요. 네. 따라오기가 어려워 입체 생중계. 네. 근데 지금 우리 청주 현장 아주 라이브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말씀. 카메라 2대네요 지금 양쪽으로 청주체육관 보여드리고 맞죠? 있습니다. 청주체육관. 네. 예. 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청주에서 해가지고 저기 몇 번 가봤거든요. 아, 또 네. 인연 있는 장소시고. 옛날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입체감이 드는 그런 생중계인 것 같아요. 아,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생생합니다. 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럼요. 느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느낌 받아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 한번 좀 차이점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분위기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대로 정책 위주의 품격 있는 토론이 될 것이고 예.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너무 큰 담론들 내지는 조금 더 정책적인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한 토론이 되고 가끔 부딪히더라도 좀 더 세부적이고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더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진짜 토론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토론에. 네, 그걸로 싸운다고 국민들 당원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건강한 다툼 내지는 건강한 분열이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라는 아하. 생각인데 예. 국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딩 싸움일 겁니다. 초딩 싸움. 네, 초딩들이 싸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예.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정책적 이슈를 다루고 있겠다라면 국민의힘은 얘가 잘못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아. 얘가 그랬어요.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란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내란 아. 찬성해요 안 해요. 아. 했어 안 했어. 뭐 배신자. 그때 뭐 했어. 뭐 아.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딩 싸움인데 결국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걸 초딩 싸움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모 몇 후보들께서는 예. 마지막에 초딩들이 왜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윤석열과 아스팔트 지지층을 쫓아가서 쪼르르 이르는 게 결론이 거기가 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형들인가요? 약간 그 사람들한테 쪼르르 예. 달려가서 이르는 것 같은 구조로 마무리가 될 거다. 예. 좋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울면서 나오잖아요. 초등학생 모두가 때. 패배가 되는.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예,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청주의 날씨를 보니까 햇빛이 좀 보이는 느낌입니다. 지금 서울은 좀 오시다가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약간 좀 우중충하면서 네. 비가 가끔씩 오고 하는데 지금 청주는 굉장히 좀 맑고 좀 화창한 느낌입니다. 네. 비는 안 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어제 나온 것 중에 우리 아까 봉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어제 그 중도 보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이재명 후보 설명을 좀 했는데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중도 보수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당연히 중도 보수 진영까지 포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본을 하나로 예시로 들어보면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보수 정당이다,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민당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계파들로 해서 그러니까 예. 뭐 계파에 집중을 하자는 게 아니고 다양한 주장들. 그래서 진짜로 중도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극우 진영부터 중도 보수, 중도 내지는 중도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정당입니다. 예.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자민당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개파가 아니라 정파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폭넓게 말 그대로 연대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민주당이 성장을 하고 예.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 저는 해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예. 청구를 통해서요. 그 해산이 되고 나면 그렇게 돼서 남아 있는 민주당이 보수 진영을 차지를 하고 보수와 중도 진영을 차지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건강한 진보 정당이 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그 진보 정당들을 끌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면서 또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발전이 될 것이다. 네. 예, 뭐 자민당 모델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봉 위원장님은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꾸 중도 보수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바꿀 수 좀 있죠? 자극적이잖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진보 정당으로 지금까지 불려왔는데 여기서 그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론이다라고 이야기를 중도 보수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을 이제 매스컴들이 싣고 있기 때문에 좀 예.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 보수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요. 왜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있었던 토론에서도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도 정당이나 오늘날의 특수성을 반영했을 때는 보수까지 포괄해야 되고 그렇지만 진보적 가치는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거는 오늘날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혹은 오늘날의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실용이라는 메시지, 어허. 경제성장이라는 메시지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낼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 예.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 수사로 사용해왔던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이렇게 나눠지는 그리고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에 대한 얘기들 예. 혹은 중산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서민과 중산층 그렇죠. 이런 예, 예.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들이 합쳐져서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예. 보수까지 포괄해야 된다라는 전략적 메시지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더 폭넓은 이해 예. 그리고 좀 더 이 세분화된 설명 이 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허. 생각이고 오늘날 청년층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그런 실용적인 메시지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캐캐묵은 이념, 뭐 지금 예. 뭐 공산 전체주의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이제 구치소로 가셔야 되고. 근데 오늘날 새로운 담론은 이제 그거에 지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담론이 실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큐에 녹아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중도 보수론이 조금 아쉬운 이유예요. 네. 좀 아쉽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저는 이제 네. 정치를 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나왔지만은 보수라는 철학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요, 예. 보수를 판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보수라는 것이 뭐 다양한 분류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보수라는 것은 사실상 체제 유지 세력이거든요. 근데 체제 유지 세력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을 옹호 강화하는 쪽에 체제 유지 세력이 있고 또 기득권을 파쇄하고 기득권을 깨는 청산하는 체제 유지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수라는 게 사실 달리 말하면 헌법 수호 세력하고도 이게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맞닿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헌법 수호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수라는 의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좋은 의미, 그 진성의 의미 자체를 더 발굴하는 이제 그런 식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염돼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오염시켰듯이 네. 이 보수라는 말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랜 세월 저는 오염시켜 왔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좀 정화하고 이 체제 유지 세력이지만 기득권을 청산하고 기득권을 깨는 방식의 체제 유지 세력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좀 더 감당해야 될 목 아니겠는가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보수의 평가 뭐 이거는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겨놓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관련 네.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용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광화문 쪽이나 아니면 세종 아니면 뭐 청와대 이런 쪽에 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논의는 아닙니다만은 두 분은 좀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봉 위원장님부터 집무실 관련된 생각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오늘 자꾸 이렇게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 소신 좋습니다. 이 예. 지금 뭐 우리 민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냈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속속들이 이 이슈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과연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메시지가 우리 대선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모든 아젠다를 잡아먹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란을 수습하는 거, 물론 용산 대통령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이걸 다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어떻게 없애느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내란을 어떤 방식으로 진압할 것이냐, 뭐 물론 이야기했었죠. 뭐 평시계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거나 내란 사범들은 사면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내란을 어떻게 완전히 종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정책적 담론이 아니라 좀 더 뭐 장애인, 노동, 청년 뭐 너무 많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수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냥 큰 담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대단히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 예. 다음번 토론에서는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국가의 방향성 내지는 관습화법으로 정해져 있다고들 이야기하는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인 건 맞습니다만 예. 적어도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아니, 맞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생각입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보통의 대선이면 인수위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쵸. 시간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게 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그냥 이제 인수위를 네. 시작하다 보니까 뭐 논의가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 봉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것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는 네. 내용이라서 우리 임지용 처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중이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행정 수도로 옮기는 것과 행정 수도로 옮기는 것에 준하는 그 정도의 논의 체계인 거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5대 권역 메가시티 문제라든가 그리고 세종을 행정 수도로 만든 문제라든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아니었으면 이런 주장들 대선 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때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충청권 단일 공약으로만 나왔을 뿐인 거지 이게 국가 비전을 결정할 정도로 그 수준으로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비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용산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요거와 연관지으면 예,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한 주제다. 네, 그 연장선으로 사실 해수부 이전도 뭐 인천에 있는 거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사실 손쉽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같았으면 인천하고 부산하고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에는 마무리될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 이런 부분들인 건데 경제 서민 뭐 이런 정책들 말씀을 하셨는데 K 이니셔티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K 이니셔티브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번에 필요사 AI 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필요사 AI가 메타의 매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K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국가에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 정책을 정부 주도로 한번 해보자. 예. 민간이 협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경들, 이거는 세 후보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서민 물가 잡고 그리고 골목 상권 살리자, 이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예. 않고요. 뭐 청년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이미 예. 나온 게 아니겠느냐. 좋은 말씀이에요. 예, 두 분 다 뭐 취지는 잘 전달이 됐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전 세종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 지방 분권 이슈와도 이게 다 연관을 시켜서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를 다시 한번 짜야 되기 때문에 뭐 행정구역 대개편론, 네. 그 이제 뭐 김경수 지사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게 애매하게 한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할 거면 확 하고 네.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은 효율도 아니고 분산도 아닌 좀 애매모호하게만 해놨어요. 근데 뭐 과거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한계는 좀 알겠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토를 고르게 활용하겠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 따라서 좀 더 확실한 그런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론이 좀 현실화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만 연장을 하면 민주당의 경선은 좀 이렇게 품위가 있다, 좀 여러 가지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선거 기간이 지금 공식 기간은 21일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이 좀 스무스하게 이어지면서 네. 오히려 이 대선 선거 운동을 사실상 한 40여일 넘게, 본선이랑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본선을 두 배로 같은 쓰는 느낌을 하고 효과가 있죠.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임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약간은 이제 부자 몸살이기 같은 느낌이 있죠. 없지 않아 있는 그러니까 거고. 1등 후보로서 뭐 네, 부담감 1등 같은 걸까요? 예, 1등 후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약간은 좀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예. 투표율이 사실은 한 7-80% 대선이라면 7-8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보다 낮다라고 어허. 하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당원 투표가 생각만큼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기존에도 뭐 40 몇 프로 정도 나오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뭐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때 40%대를 기록을 하는 건데, 대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80% 정도의 투표를 나와줘야 되는데 예. 지금 충청권에서부터 좀 투표율이 낮은 현실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 남아 있는데 여기서 당에서 어떤 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연구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어떤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선거운동 기간을 좀 길게 쓰는 장점이 있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임 처장님은 당내 그래도 경선에 좀 더 참여를 더 독려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 요 얘기거든요. 예.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요 경선의 흐름 어떻게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보십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당원들이
아무리 압도적인 후보가 있고 아무리 그 후보가 좋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당원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투표율과 당원들의 참여가 얼만큼 이루어졌느냐에 예. 대한 걸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경쟁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내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듯이 이제 시끌시끌한 거는 더 국민의힘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예. 초딩 싸움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시끌시끌한 초딩 싸움에 맞서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않는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 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에서 전혀 그 파급 효과가 작아지지 않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확실히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 최근에 윤호개인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뭐 보류가 되고 해서 네. 아직 뭐 이걸 전면에 다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제가 국민의힘 경선을 키워드로 좀 분류를 해볼 테니까 우리가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덕수 예. 그리고 빅텐트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먼저 한덕수 현재 권한 대행입니다. 네. 이분 출마할 걸로 보시는지 또 이분이 미치는 대선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봉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어제 한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결심을 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 네. 가 이제 돌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건지 여부는 일단 전 지난주에도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옵니까? 네, 계속 안 나올 것 같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빅텐트론이에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빅텐트론에 찬물을 끼얹었고 예. 이제 그리고 이 빅텐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새미래민주당까지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제 참여하셔서 그지 슈퍼 빅텐트라고 네, 하죠. 슈퍼 빅텐트. 근데 말이 슈퍼 빅텐트지 그냥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는 그 왜 총선 때 기억나십니까? 예. 새로운 미래와 이제 그 당시 개혁신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양양이 예, 이렇게 그 서울역인가요? 어디 역에서 명절 인사를 하는 그 가장 이제 정치 역사상 환창할 짤 있잖아요. 그 각각 흑역사. 형형색색 다른 예. 옷을 입고서 손을 흔들었던 그 모습. 아, 결국 기억납니다. 얼마 안 돼서 그 당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예. 연합체가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당시 총선에 있었던 이해관계들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아. 지금은 한덕수, 이낙연,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참여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 시장은 이제 안 나간다. 네, 안 했으니까 나간다고 했습니다만 빼고요. 예. 굉장히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참여하나 마느냐 이 얘기가 계속 찌라시처럼 나오고 있는데 예. 빅텐트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수 빅텐트라는 것이 그렇게 처진다라는 현 어떤 분석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총선 이권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분열을 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내란과 계엄과 탄핵이라는 주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가 이제 빅텐트로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계엄과 탄핵엔 반대했었습니다만 예.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예. 한덕수 총리는 탄핵에 반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내란에도 사실 동조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네. 근데 또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 진영을 자초하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계엄과 내란에 찬성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빅텐트를 치려면 예. 하나의 지지층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과연 탄핵과 내란과 계엄이라는 주요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동참할 것이냐. 특히 이준석 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2030 남성들의 지지층을 굉장히 많이 예. 흡수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2030 남성들이 그 빅텐트 흡수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한덕수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우리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네.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무조건 출마한다고 그 생각합니다. 영향은 어떻게 있을까요? 영향은 국민의힘 경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적 윤석열 시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아하. 하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4인 1차에 4인으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2인으로 가서 최종 결정 후보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선 투표. 예, 결선 투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인 내서 만약에 김문수 혼자 간다. 그렇게 되면 친윤 끝나는 겁니다. 친윤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나경원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4인 경선에서 나경원과 김문수 두 명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인 경선에서 나경원과 김문수가 올라가면 윤석열 입장에선 베리 베스트죠. 아.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김문수와
한동훈인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으로 물타기 먼저 들어간 겁니다. 주가 하락이 지금 되고 있는 예. 이 당에다가 예. 물타기 한번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도 주가 하락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한덕수로 한 번 더 물타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켓으로 치면 2단 추진체가 필요하다 이 예, 얘기죠. 2단 추진체 필요한 아, 겁니다. 한덕수. 그러려면 남은 카드가 한덕수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없다. 이낙연으로 가기에는 이낙연이 이미 소모된 이미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한덕수만으로 이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덕수를 제3지대에 출마를 시켜놓고 무소속이나 아니면 뭐 새누리민주당 같은 당 그런 당에서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한덕수를 제3지대에 출마를 시켜놓고 둘이서 붙여서 단일화 시켜버린다. 그런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또 주제를 더 던지자면 이제 빅텐트론인데요. 이 빅텐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한덕수 뭐 출마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너무 이제 멀리 가 있는 분이니까 뭐 합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슈퍼 빅텐트가 아니라 이제 빅텐트 내지는 이제 빅텐트인데 뭐 구멍난 빈텐트 뭐 요 정도 요 네. 빈텐트 여부인데. 글쎄요,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뭐 현재 기준으로 또 뭐 말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기준으로는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지지율 어제 갤럽자 조사 나왔는데요. 이준석 후보 2%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 나왔고요.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는 7% 네.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 38% 역대급의 최고 신기록이 나왔는데, 자 이준석 후보 빅텐트도 싫다. 네. 그럼 단독으로 가겠다는 건데 지지율은 또 2%, 네. 또 비호감도는 높고 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걸로 보시는지 우리 임지웅 처장님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해결차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없어도 그러면 어떤 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예. 저는 그분들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가면서 쭉 봤거든요. 참 좀 안타까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허. 정신 승리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정신 승리라는 게 예. 희망회로 돌린다는 뜻인가요? 예,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보수 빅텐트 이런 데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 이제 현수막 꺼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들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양당 특히 국민의힘은 어쨌든 민주당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이들의 상장 폐지를 시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4년간은 버티게 될 겁니다. 2024년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2028년까지는 버티게 될 겁니다. 어허. 자기 총선 때까지. 예. 만약에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부활한다? 자기 총선에서 무조건 합당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대선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본인들이 살아나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되게 오만합니다. 하는 게 네.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늑다리 전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전이 없다. 근데 이준석은 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안 들어간다. 우린 젊다 뭐 이런 거죠? 네, 우린 젊다. 그리고 예. 비전이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살라면 본인들이 살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맞기도 하지만은 근데 뭐 감정적인 골도 이렇게 깊은 상황에서 예. 지금 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들어갈 가능성이 없을 거고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제가 좀 따르게 여쭤보면 이준석 후보의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압도적 새로움입니다. 네네네. 그 당 이름에도 개혁의 신자가 들어갑니다. 신당. 그러니까 새롭다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같은 이제 뭐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를 15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새로울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젊음을 갖다가 파는 게 효과가 이제 있을까?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강남역에다가 지금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지금 현수막까지는 걸쳐는 놨는데 요게 과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 거냐?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춰지는 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것좀 15년을 넘게 15년이면은 직장에서도 거의 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부장 내지는 네, 이제 그쵸. 이사 달 때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저는 이게 그냥
안철수의 새정치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어떻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 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새정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뭐 국민의당도 창당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득들을 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도 그 나가고. 삼지대 프리미엄도 좀 그렇죠. 붙었죠. 삼지대 프리미엄과 살짝. 새정치 예. 프레임. 그래가지고 뭐 새정치. 국민의힘 창당해서 예. 뭐 광주에서도 한번 석권을 하기도 했었고 하지 그리고 않았겠습니까? 무릎팍도사 인기도 예. 좀 붙었고. 근데 예.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비춰봤을 때 아. 정말 새로운 정치였느냐. 예. 그게 아니었다는 평가가 높은 것이고 그렇기 아. 때문에 오늘날 안철수 후보 대선 안 나온 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네 번째 출마입니다. 네 번째. 최다 출마예요. 아. 어찌 보면 그분도 정치 경력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중진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안철수의 새정치와 비슷해지는 모습일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젊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란과 계엄이 틀었던 이 시기에 국민들은 그런 내용들이 현혹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임지웅 처장님 이준석 후보가 자꾸 그 세대 교체론을 네.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도 그 4.19 메시지를 보니까 또 미래 세대가 할 테니까 이제 어르신들 비켜라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네. 이게 그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도 뭐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누다 못해 이제 2층과 3층도 나누냐, 네. 층마저 갈라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층마저 문제의식을 갈라친다. 그런 얘기가 층간소음 때 그런 그 얘기 얘기 있었어요. 있었나요? 3층과 4층을 갈랐다. 아, 이거 좀 그렇군요. 해로운 정치 아니냐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층간 소음이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거 예. 이제 또 갈르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요번에도 4.19를 놓고도 뭔가 이렇게 반민주 불의 부정의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맞서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도 또 미래 세대 어른 세대를 또 나누면서 비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연 새로움으로 좀 범주에서 넣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우리 임중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비론 그리고 지극히 설계된 양비론, 뭐 프레임 같은 거죠. 예. 프레임을 자꾸 짜는 거죠. 프레임, 양비론 예.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에서 양비론을 선도 나쁘고 악도 나빠라고 하게 되면 악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악이 체화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고 더 정치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그렇게 몇 달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직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국민의힘에 아직도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내는 이유 또한 그런 맥락에 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먹고 사는 방법은 혐오 정치라든가 갈라치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양비론입니다.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약간 아역 배우 같은 느낌인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경력은 굉장히 긴 그 아역 배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역 배우분들도 데뷔 몇 년 차세요? 그러면 저 데뷔 올해로 32년 차입니다. 네,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면 그렇죠. 이제 3살 때 데뷔했을 수가 있거든. 네, 그렇죠. 예, 그런 그렇기 경우가 때문에 더러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만약에 출마했었던 선거에 모두 당선됐었으면 사선 중진입니다. 이 정도면 원내대표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청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럴 아이덴티티를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냥 생물학적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청년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습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네. 우리 임 처장님도 나이를 하루씩 더 먹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기 밖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지금 나이를 하루 더 드신 그렇죠. 겁니다. 네. 드셨어요. 네. 하루씩. 아,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생물학적으로- 연건수인데. 연건수래도 우리 연건수 우리가 같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0000 거릴 거예요, 이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말씀하신 그 생물학적인 나이를 너무 강조해서 아역 배우 스타일의 정치 요거는 좀 지양돼야 된다 말씀이시고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뭐 갈라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반박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반박 못하게 딱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반정치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반정치의 상징이 저는 이준석 정치인이다. 근데 반정치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반정치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홍준표.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적과는 우리가 손을 못 잡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차용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에서 허용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은 반정치 세력이다. 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과는 우리가 손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반정치를 자양분 삼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 사익으로 귀결시키는 이 반정치꾼들은 저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정치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의 수단을 쓰는데 하나가 검찰이고 하나가 언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좀 더 국민들께서 아실 거고 또 충분히 이준석 후보가 아역 배우 스타일의 오랜 시간 아무리 새로움을 외쳐도 안 새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안철수 의원처럼 허상들이 이제는 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자 구도로 붙인 뭐 여론조사들이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MBS 기준입니다. 이 조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또 표본은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은 23.2%에 달하는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22%, 이준석 후보 전 이제 반정치로 보는데 9% 얻고 있어요. 네. 9%. 그 다음에 보시면 이재명 후보 45, 홍준표 여기 대표적인 반정치입니다. 네. 여기 24%, 이준석 7%. 요 반정치 둘이 합치면 31% 나옵니다. 요거 좀 어떻게 앞으로 구도가 정리되거나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우리 봉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반정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정치꾼들. 반정치꾼들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숫자들을 이합집산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치공학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치공학.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45%니까는 이 둘이 예를 들어 홍준표, 이준석 후보가 합친다고 하면 31%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컨벤션 효과 누려서 붐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장 주요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은 2030 세대 남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2030 세대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국민의힘과 합쳐졌을 때, 내지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에 가까운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합쳐졌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2030 남성들이 그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거듭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를 2030 남성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반페미니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감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반페미니즘 정서로 인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불리는 이준석 후보에게 간 것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그 내란과 계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가장 큰 주요한 이점이고, 절대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국민의힘 범보수층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내란과 계엄을 찬성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가스라이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했던 건데, 과연 그렇게 합쳐지거나 했을 때도 2030 세대들이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합쳐질 것이냐? 네. 난 전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 않기 때문에 이 구도로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임 처장님, 이준석 후보는 자꾸 뭐 동탄 모델을 언급을 좀 하는 걸로 보여요. 예. 근데 보면은 안철수의 새 정치를 따라가고 있는 이준석의 반정치. 네. 안철수 새 정치, 이준석 반정치인데 네. 그대로 닮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준석 후보 뭐 동탄 모델로 갑니까? 아니면은 안철수의 새 정치의 길을 가면서 앞으로 4번, 5번 대선만 나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은 몇 년 뒤에 근황 올림픽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 근황 유튜브. 올림픽. 네. 예. 그때- 돼지불백집 네. 이런 거. 예. 그때는 그때도 7% 반정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원래 한 번 그렇죠. 반정치는 영원히 갑니다. 그 홍준표 스타일로. 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이번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급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서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앞으로 전국이 그렇게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냐.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40%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내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인데 45% 박스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런 박스권 가스라이팅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벗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예. 국민의힘 내지는 제3지대 특히 이준석 같은 분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좀 않습니다. 회의적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이제 자식이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계속 맞아와요. 네. 오늘도 100점, 내일도 100점.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죠. 어느 날 밥 차려주다가 넌 왜 자꾸 성적이 100점에 박스권에 갇혀 있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응답 없음이 22%고 현재 45를 얻고 있는데 이게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애가 100점 얻어오니까 엄마가 너의 성적은 왜 항상 100점에 그렇죠. 박스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그런 평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1등급이 엄마가 잘못한 거지. 네. 그건. 1등급 최상위권을 계속 맡고 있는데 왜 너 100점을 못 1등급 맞느냐고 박스권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거죠. 계속. 그렇죠. 네. 98점 맞고 있는데 왜 100점을 못 맞냐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천만 관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화 감독이 1000만 관객을 계속 달성해. 1000만. 네. 너 왜 1000만 박스권이야 임마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 2천만을 거죠. 못 넘어서냐 이런 얘기는 하고 1000만 있는 거죠. 박스권. 1000만 박스권. 요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저희는 박스권에 좀 안 갇히도록 열심히 2천만에 좀- 못 가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네. 저희는 지금 1000만 구독자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럼요. 박스권 아닙니다. 그럼요. 좀 많이 좀 키워주시고. 저희 네. 연건 쓰기 때문에 한 많이 30년 정도 도와주시죠. 방송할 수 있습니다. 30년? 네. 길지 너무 않나요? 너무 새 방송이 아닌가요? 새 정치가 아닌 것처럼. 네. 뭐 저희가 반성과 성찰, 혁신의 동력과 함께 한다면 30년도 한번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저희는 현실에 충실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에 충실하고요. 3개월 안에 기틀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틀 잡아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멋진 두 분의 청년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임지웅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님,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청주로 저희가 현장 연결을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오마이TV와 쭉 함께해 주시고 민주당 경선에도 많은 관심, 또 대선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다 같이 인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